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시시각각 분석하고 있는 리바 채널이 충격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극동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의 전략 목표물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국이 러시아 내륙의 비행장을 드론으로 타격한 데 이어 서구 정보기관의 조력으로 새로운 목표 타격을 기도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엥겔스 비행장을 공격할 때는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날렸지만 다음번에는 해외에서 러시아 극동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물로 꼼소모스크 온 아무르에 있는 가가린 항공창을 꼽았습니다. 가가린 항공창은 러시아의 아주 중요한 방산시설로 수호이 35와 수호이 35S, 최신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이 제조되는 곳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가린 항공창은 고사와론 작가지와의 계약을 이행하면서 전투기들을 제때 공급해왔습니다. 가가린 항공창은 2024년까지 22대, 2028년까지는 76대 전투기를 납품할 계획입니다. 가가린 항공창에는 또 10대 이상의 수호이 35 전투기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란으로 인도될 물량입니다. 가가린 항공창은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서구의 제재를 극복하고 민간 슈퍼 여객기를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하바롭스크 부근 꼼소몰스크 온 아무르의 가가린 항공창 외에 또 다른 전략 목표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아르세니에프 항공창입니다. 아르세니에프 항공창은 까모프 52 엘리게이터 공격 헬기를 만드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러시아 공군은 개전 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대의 엘리게이터를 상실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곳을 파괴하면 러시아는 엘리게이터 헬기를 보충할 수 없습니다. 리바 채널은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중립지역이나 태평양의 민간 선박에서 드론을 출격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공격에 사용될 선박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전세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 사용될 드론으로는 중공제 무긴 5가 유력하다고 이 채널은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제 계란과 유사한 쿨론 드론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선박에 설치된 발사대로 동시에 40대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공격 계획에는 대략 2-3일 정도 걸립니다. 마케예바와 엥겔스 공습처럼 우크라이나가 타격 목표를 지정하면 미국이 위성으로 정밀 정찰을 하는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전천후 토파즈 위성을 동원해 지표면의 목표를 정찰한 뒤 그 정보를 정찰기나 장거리 레이더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나토는 태평양에 배치된 항공 자산으로 러시아 방공망의 활동을 감지한 뒤 드론 공격의 시점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러시아의 전략 방산 시설을 타격하면 극동 지역의 러시아인들에게 패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러시아의 유럽 전선이 우크라이나와 완전 반대쪽인 극동 지역을 강타함으로써 러시아의 전쟁 지속 가능성에 김을 뺄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이 채널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항공창을 부숩으로써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항공 전력 보강을 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독일이 노르트 스트림으로 과거 러시아와의 연결끈이 있었던 것처럼 일본도 사할린2 프로젝트로 러시아와 아직까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중공의 북방과 시베리아 역시 두 나라를 연결하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 보면 어떤 상황의 발생 가능성과 그 여파는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월 6일 젤렌스키와 전화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월동을 지원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기시다는 키예프 방문 초청도 받았다면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시다는 또 G7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에 대해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을 거듭 비난하면서 월동 지원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전력을 다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는 일본의 대응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으며 두 사람은 연계를 강화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기시다는 또 키예프 방문 초청권에 관해서는 재반 상황을 봐가며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기시다와의 전화회담을 마친 뒤 소셜미디어에 일본이 G7의 의장국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제공해준 발전기 덕분에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정확히 보지만 우크라이나를 내세운 대리전에서 자국민의 돈을 퍼준다는 말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국제사회라는 것은 G7 등 서구의 좁은 세계에 불과합니다. 듣기에는 거창하지만 실속이라고는 없는 수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교회 크리스마스 36시간 동안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발효시킨 뒤 1분 만에 도네츠크의 주거 지역에 155mm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군은 전선 전체에서 포격에 연루된 우크라이나 포병 진지를 제압했습니다. 러시아의 36시간 휴전 제의에 대해 키예프는 시간을 벌려는 모스크바의 꼼수라고 비난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젤렌스키 정권은 평화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조 바이든 역시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미국 정부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심이 없다고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우크라이나까지 러시아와 싸우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공급하기로 한 결정을 언급했습니다. 젤렌스키와 바이든은 분쟁을 지속할수록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러시아의 휴전 제의를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36시간 적대 행위 중지를 믿고 말고 할 거리도 안 됩니다. 한국인들은 공산주의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아무 생각 없이 떠들고는 하는데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상당수 한국인의 사고는 90년에 멈춰 있습니다. 서구 미디어가 떠드는 대로 아무 의심 없이 수용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분쟁을 바라보면서 러시아군 죽어라 죽어라 외치면서 어느새 전쟁광이 되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